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귀경길 막바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정체가 시작돼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단지의 가동이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원자로를 안전 상태인 냉온 정지 상태로 돌리려는 것인데 냉각장치를 가동할 전력이 포격으로 끊길 경우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고향에서 출발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준영 기자, 현재 고속도로 상황 어떤가요? 네, 아직은 이른 시간이다 보니 요금소 양방향으로 차들이 여유롭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휴의 마지막 날인 만큼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도로공사는 귀경 방향으로는 오전 10시부터 정체가 시작되고 귀성 방향 통행은 원활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고속도로 CCTV 통해 귀경길 주요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청주 부근 아직까지 통행 원활합니다. 서해안선 서울 방향 당진 주변도 차들이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동선 인천 방향 여주 분기점과 중부선 하남 방향 서청주 부근도 여유롭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출발한다면 서울요금소까지는 4시간 40분, 목포에선 3시간 50분, 광주에선 3시간 20분, 강릉에선 2시간 4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귀경 방향 정체는 오전 10시 이후 시작돼 오후 3, 4시쯤 정점에 달한 뒤 밤 9시 넘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오늘 자정까지, 버스 전용 차로는 내일 새벽 1시까지 적용됩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포항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달려온 2,6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추석 연휴 내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세탁 차량 세대가 쉴 새 없이 빨래를 하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엿새째 포항에서 세탁 자원봉사를 하는 김홍길 씨. 석 달 전 퇴직한 김 씨에게는 이번 추석이 26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할 명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상황은 정말로 참담합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또 열심히 또 하려고 또 노력하고. 밥차를 오르내리며 이재민의 식사를 준비하는 최연희 씨. 최 씨의 아파트도 물에 잠겼지만 더 큰 피해를 겪는 이웃을 위해 닷새째 집 정리도 미룬 채 봉사에 나섰습니다. 집고증 되죠. 지금 엉망이지. 지금도 냉장고도 못 치우고 동네 주민이니까 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 추석 차례도 성묘도 미룬 채 포항에서 명절 연휴를 보내기도 합니다. 차례를 지내고 친정 갔다가 친정 부모님 산소까지 갈 예정이었죠. 빨래 한번 돌려놓고 6시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포항에는 울진 산불 피해 주민과 군장병 등 전국에서 자원봉사자 2,600여 명이 달려와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포항 근처인 경주 지역도 태풍 흰남노의 피해가 상당하지만 복구가 어려워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 마을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집에 물에 잠기고 농기구까지 망가져서 피해가 심각한데요.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라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마을 골목마다 진흙 범벅이 된 살림살이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태풍이 휩쓴 지난 6일 경주 전포마을에선 주택 60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중장비까지 투입했지만 엿새 가까이 수해 쓰레기는 양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80대 주민은 엉망이 된 집에서 복구의 손길만 기다립니다. 전기장판 깔아가지고 자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창고에 있던 농기계는 물에 잠겨 고장났습니다. 벼수학을 앞둔 농민은 일령 농사를 망칠까 애가 탑니다. 엔딩에 물이 완전히 잠기면 못 쓴다거든. 침수도 많이 됐고 또 둑이 터져가지고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경주에서는 농촌 마을에 태풍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데다 일손마저 부족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주도 지금 포항 못지않게 곳곳이 다 이렇거든요. 타 지역에서 와서 많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 일손이 부족한. 경주시는 복구 현장에 군장병과 자원봉사자 등을 확대 투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치권을 향한 추석 명절 민심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여권을 향해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와 여당 내 갈등 상황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야당을 향해서는 정치권 논쟁의 중심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요. 여야가 전한 추석 민심, 정민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추석 민심을 살핀 여당 의원들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이후 계속된 여권 내 갈등과 혼란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 당내 내부 싸움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추석이었습니다. 부산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이 전 대표와 소위 윤핵관 모두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이 전 대표를 제명시키라는 얘기까지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흰남노 태풍 대비에 대해선 긍정평가도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무능과 편중 인사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능력 위주 인사를 약속해놓고 검사들만 기용했다는 원성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한 민심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서울의 한 중진 의원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야당에 더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했지만, 부산 지역 한 의원은 이 대표를 거짓말쟁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향인 안동을 찾아 라이브 방송을 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쉬었으면 좋긴 하겠네요. 세상살이가 하도 팍팍해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방향을 잡은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비대위 인선을 마무리 짓고 당 수습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비대위원 구성 역시 마무리 단계인 걸로 파악됐는데, 정 비대위원장은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 대응형 비대위 구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인선에 맞춰서 국회 부의장직을 내려놓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국민의힘의 비상당권을 맡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추석 연휴 비대위원 선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민을 하고 인선을 해서 연휴 끝난 직후에 좀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비대위를 원내외 혼합형으로 구성하려 한다며 국정감사 기간과 겹치는 만큼 국감 대응형 비대위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내 정책통 의원들의 참여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인선 초기 최재형 유이동 의원의 고사 등으로 난항을 겪었지만 연휴 기간 인선의 속도를 내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위원장은 인선 발표에 맞춰 국회 부의장직을 내려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기한 추가 가처분 신청의 심사 기일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을 키워 내 자리에 앉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한동훈은 주부층이 좋아하고 내 지지층은 2030 인터넷 세대라며 자신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고향 안동을 찾는 등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그래도 뮤니, 고운이 해도 가족이 제일 좋죠. 사람이 원래 가까이 있는 걸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긴 하는데, 좀 떨어져 있어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런 데서 여유 있게 하룻밤 아무 생각 없이 쉬었으면 좋긴 하겠네요. 네, 세상살이가 하도 팍팍해서 여유가 잘 안 생깁니다.
예,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치 현안보다는 지역을 돌면서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뭐 자신의 처한 행동,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 민생 행보로 극복하려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어떤 실력이 없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생 행보를 강화하듯이 뭐 그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건 다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경우에는 처음에 대표의 일성을 협치는 협치대로 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부분에는 견제는 견제대로 하겠다. 틀림없이 두 개에 대한 투트랙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리한 기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법정 영역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것들은 민생 행보를 좀 강화하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또 영수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제안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무슨 민생 행보를 통해서 본인이 처한 상황을 극복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추석이 끝나고 나서 제일 중요한 민생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만나자고 했던 부분들이 빨리 만남이 다시 이루어져서 좀 뭔가 민생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우스운 것은 원래 여당에서 이런 걸 주도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야당이 민생을 좀 한번 돌봐보자 라는데 마치 민주당이 아직도 여당인 것처럼 그런 역할을 주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야당은 야당답게 협치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당은 여당답게 민생 한번 같이 좀 도와달라. 야당한테 그런 손을 내미는 좀 품위 넓은 정치를 보여주는 것들이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에서는 좀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 중에요. 민주당 주장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라는 응답이 42.4%가 나온 게 있습니다. 반면에 표적 수사가 아니다라는 응답은 52.3%로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표적 수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표적 수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뀐 이후에 새롭게 뭔가 혐의를 찾아서 수사를 시작했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고 있는 이 상황들은 이전에 대선 때 나왔던 이슈들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가 시작된 것들입니다. 표적 수사라는 말은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젊은 층에서 이것은 표적 수사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셔야 할 것 같고 지금 민생행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거친 얘기 하신다고 이슈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국민의 삶에 대한 걱정을 진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지 민주당이야말로 민생에 집중하지 않고 느닷없이 특검법이라느니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공세 여기에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보낸 20쪽 분량의 서면 조사 질의서, 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줄도 안 되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해놓곤 5줄로 서면을 답변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뭐 그걸 얘기하면서 뭐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 출석 대신에 이제 서면 조사로 한다고 이렇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을 보자면 이건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양분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헌법상 질문 거부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100장을 보내도 한 줄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다 했는데 그 말은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재판 모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서 뭐 수백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한마디로 전부 부인합니다. 이러면 그만이거든요. 재판에서 다퉈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문제가 없는데 전술적으로 보자면 아마도 만약에 그 20쪽 그 질문에다가 하나하나 답변하다 보면 그 자체가 나중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모순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뭐 그 자체는 전술적으로 괜찮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크게 보자면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법률적 다툼
하나하나 뭐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건 정치적으로 다투겠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 정치 보복이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가겠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서부 대변인이 네. 보시기에는 이제 5줄 답변이 이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발언 사실이 어디에 근거가 돼 있는지를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의 발언들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던 부분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보면 대장동 건은 불기소 처분을 했고 두 가지잖아요. 고 김문기 처장이랑 그다음에 백현동 얘기인데 이 부분들도 김문기 처장 자체도 보면 성남시정 당시에 몰랐다. 하지만 경기지사 때는 알았다. 라고 했던 명확한 발언들이 있고요. 백현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시에 국토부에서 압력을 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했던 부분도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얼마나 길게 써야 되겠습니까? 요점만 얘기하면 되지. 그리고 5줄 자체에 있어서 어떤 입증 자료를 뭘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냈겠죠. 그냥 5줄만 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식 자체가 검찰이 뭐 100줄을 하든 200줄을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요점만 정확하면 된다. 팩트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내용이 짧기 때문에 내용이 부족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표적 수사? 아니죠. 표적 수사는 아니지만 정말 87년 이후에 대선 후보, 경쟁 후보였던 대선 후보를 저 정권을 잡자마자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는 전무후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뭐 먼지를 털어서 나올 때까지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표적 수사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추석 밥상에 올려야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했다. 그래서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정치 수사, 정치 기소였다라고 보는 것들이 좀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글쎄요. 그 표적 수사 말씀하시면서 일단 그 5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만 해도 5줄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검찰 수사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자꾸 피하기만 한다. 이런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이 수사 말씀하셨는데 전무후무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무후무한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렇게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와서 그러면은 하던 수사를 직전 대선에 경쟁 후보였다고 해서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표적 수사가 아니다. 이것은 수사에서 뭔가 밝혀야 된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코리아 리서치 부분도 있지만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또 반대 의견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건 표적 수사가 아니다.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분명히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말끔하게 정말로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기소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좀 정치적으로 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석 직후에 바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대표 당선 때부터 영수회담 카드를 계속 꺼내들고 있는데요. 당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단 반발짝이라도 전진할 수만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두 팔을 걷어서 돕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동안 되짚어보면 물론 뭐 그 야당 대표가 그 대통령에게 만나자는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보통은 이제 대통령 여당 쪽에서 뭐 야당 대표에게 만나자거나 이제 초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이제 이렇게 대선 직후에 정말로 대선 때 맞붙었던 두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야당 대표가 되어서 이렇게 영수회담까지 얘기하는 건 정말 유례없는 일 같아요. 예.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싶은데 어쨌든 이제 현실은 현실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죠. 본인도 아마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최근에 쓰지 않는다는 걸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영수회담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과 자신은 이제 동격이다라는 그런 거, 여야를 대표하는 진영을 대표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자리매김하려는 것 같고요. 예. 뭐 크게 봐서는 이게 뭐 그야말로 대선 연장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몇 퍼센트 차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쪼개진 거의 50대 50 아니었습니까? 그 양 진영이 그렇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이런 대립을 어떻게 좀 해소할까 하는 것이 그야말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어떤 그 의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입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뭐 글쎄 앞으로 이제 여당이 정비가 되고 여야 대표가 대통령 함께 만나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야당의 새 대표가 되었으니까 못 만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민생으로 한정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주 만나셔서 그런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이재명 대표에게만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많이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만남, 뭐 여당 대표가 여당이 정비되기 전이라도 자주 만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이 이틀 뒤로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법원의 판단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지난 법원에서는 비대위는 무효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 체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라는 사실상의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죠. 해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이준석이 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의 현 상황이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치킨 게임 국면에 접어들었다. 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평가를 내리더라도 이 당내 혼란이 과연 수습이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일단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해주면 조금 낫겠죠. 가처분을 기각한다는 의미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두 번째로 새롭게 출범시킨 비대위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비대위 체제로 당이 정리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할 경우, 즉 이 비대위 체제를 법에 의해서 또 부정이 될 경우 그럴 때는 정말 당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혼란에 닥칠 것이다. 어떻게 이거를 수습해야 될지 이 절차부터 저는 좀 생각이 잘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14일에 있을 이 법원의 결정이 정말 중요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당의 운명이 결정된 이 상황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교수님, 방금도 지금 그 윤희석 대변인께서 본인도 이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만약에 법원이 또 인용을 한다면 지금 비대위가 또 부정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런 때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가정을 전제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늘 처음부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준석 대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그 운명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 그 운명을 법원의 판단, 법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판사 한 명 아니겠습니까? 제 합의 보니까 뭐 3명이긴 하지만 그런 데다가 맡기고 있다는 거 이게 참 기묘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무도 보기 어려운 요즘 하도 많이 나와서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또 쓰기는 어렵지만 이런 상황 참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 측에서 양 상황을 모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조호영 비대위가 출범했을 때 100% 기각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용 경우에는 전혀 대비하지 않은 플랜 B를 전혀 세워놓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쪽을 모두 검토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질문하시니까 만에 하나 인용이 나와서 다시 비대위가 출범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야말로 뭐 직무대행, 뭐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찰이 16일에 오는 16일에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소환 조사할 방침이잖아요. 경찰의 조사 그리고 국민의힘 윤리위가 다시 한번 이제 판단을 내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내용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좀 별개의 문제일 것 같아요. 어차피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당내선 윤리를 통해서 징계가 이루어졌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뭐 굳이 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것을 보는 거는 좀 뭐 과한 해석 같고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지금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이 법치 위에 정치라는 얘기가 있어요. 법으로 풀기 전에 정치로 푸는 게 먼저다라는 게 이제 여의도의 정치권의 이야기인데 꼭 이게 사법적으로 가는 게 맞느냐.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갔는데 이게 사법부에서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의 판사를 하더라도 한 사람의 판사는 한 사람의 헌법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사법부 의견을 무시해버려요. 헌법을 무시하고 그냥 어떤 권력에 있어서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밀어붙이다 보니까 사태가 꼬인 겁니다. 첫 단추부터 꼬이니까 다 풀어야 되는데 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걸 풀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지금 현재 윤핵관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윤핵관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서 권력을 잡는 거예요. 권핵관이 아니에요. 장핵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윤핵관들이 여기에서 물러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고 사태를 수습하는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될 부분이 뒤에 숨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의 싸움은 이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을 윤핵관들을 원리하고 본인의 이제 제대로 이준석 대표와 얘기를 하는 순간까지를 아마 목표로 삼고 있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 싸움은 굉장히 길게 갈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뭐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의 뭐 설전도 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좀 타개할 방법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중재밖에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문자가 공개됐다느니 어떤 뭐 발언 내용이 비공개로 뭐 전달됐다니 해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당내 상황에 개입하는 순간 그 정쟁의 정도는 예상을 훨씬 넘는 그런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당내 일은 당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새로 선임되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내 몇 분들 간에 또 설전이 공개되고 이런 상황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굳이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걸로 저는 보여요. 어떤 정치 행위를 공격하는 건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 자체 어떤 과거에 대해서 어떤 출신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저희 당 내부 얘기니까 참 안타깝긴 한데요. 이런 거 멈추고 일단 14일 법원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당을 좀 더 정리하는 자세로 임하시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요. 한동훈 법무장관을 좀 인용을 했어요.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본인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갑자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끌어들였을까요? 그래서 갑자기인 것 같죠. 그래서 왜 이준석 대표 갑자기 한동훈 장관을 소환했을까? 그래서 질문이 뭔가를 좀 찾아봤어요. 뇌체에서 좀 뜬금없는 얘기여서. 근데 질문이 이런 거였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계속 대선 과정에서 가출하고 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지 않냐 그때.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간신히 이긴 그런 이유 아니었느냐.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했더라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본인은 국민의힘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를 했더라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을 뭐 무슨 차기의 국민의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키우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준석 대표는 그런 위기감이라든지 그런 걸 좀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장관 얘기를 소환하는 것은 너무 지금 뜬금없고 너무 성급하다. 설사 그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무위원이고 정치인도 아니고 앞으로 정치에 투신할 뭐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뭐 대체제든 보완제든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한 장관을 소환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잖아요. 신임 원내대표가 누가 맡을지도 굉장한 관심인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 원내대표라는 것은 의원들만 모여서 이제 뽑는 건데 지금
한 10여 명 정도, 5선부터 3선까지 1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자천 타천으로 원내대표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이런 당의 혼란한 상황에서 또 경선까지 해서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추대하자, 합의 추대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 115명이 모여서 뽑는 반장선거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운영사인 에네르고 아톰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주변 지역 포격으로 사고 위험이 커졌다며 마지막 원자로인 6호기를 전력망에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은 안전한 상태로 가동이 중단됐지만 냉각 장치를 돌릴 외부 전기 공급이 끊기면 다시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 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보신 것처럼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면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습니다. 한반도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북한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선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명확한 의도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법제화를 해서 11개 조항으로 자세하게 얘기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대부분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이 핵 교리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애매하고 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핵화 국가를 상대로는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번에 뭐 시정 연설을 통해서도 그렇고 법령 내용들도 그렇고 매우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핵심은 김정은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핵 보유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된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표현도 정확히 나옵니다.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죠. 시정 연설을 보면 그 의지가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꽤 긴 시정 연설, 전체적으로 1,700, 900자가 넘는데 그중에 전반부에 약 5,000자 가까이를 핵에 대한 얘기로 전부 다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계속 핵 보유가 북한의 최고의 목표다라는 것을 강변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한두 가지 함의가 있는데 뭐 핵심은 결국 북한 비핵화는 더는 수용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법제화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핵 협상을 하더라도 이것을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저는 결국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치와 입장을 차지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담판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지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북한이 이제 법제화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좀 살펴보면 공격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됐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핵 보유국이 밝힌 이런 핵 전략과 핵 독트린 중에 이만큼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것은 없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총 11개 조항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것이죠. 말씀하신 예를 들어 대량 살상 무기,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 또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 이런 상황에서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이건 마치 지난 4월 25일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핵 사용에 두 가지 사명이 있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군사적인 상황인데 하나는 비군사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핵을 쓰겠다라는 얘기랑 거의 통용한다, 같은 의미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 이제 한두 가지 더 법제화 내용을 보면 일단 모든 핵 사용의 권한을 국무위원장 1인에게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론 이제 국가 핵무력 지휘 기구라는 것이 있지만 그 기구는 결정 기구가 아니라 그냥 보좌한다. 그래서 결국 김정은의 결정, 혼자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 아예 법제화를 해버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핵 사용의 모든 그 조건에 선제 공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박한 상황이 오면 자신들이 언제든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는 한국을 겨냥한 핵 사용을 사실상 공포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 보유국과 야합했을 경우에 사용하겠다는데 한미는 기본적으로 동맹 체제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한국을 겨냥, 또 일본도 겨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 발사의 모든 권한이 이제 김정은 한 명에게 집중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여러 명의 의견이 모아져서 발사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한 명에게만 집중됐다는 거는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핵심 인사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은 미국도 대통령이 하긴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이렇게 체계화가 돼서 당연히 핵심 관료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을 아예 법제화해서 국무위원장 1인이 다 결정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돼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은 유일 수령 체제지 않습니까? 설사 토의를 한다 하더라도 유일 수령이 얘기하는 것을 주변의 참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것을 아예 명확히 법제화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혼자 단독 그 모든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높여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또 김 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 하나가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된다. 자, 핵 정책이 바뀌려면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된다. 이건 뭐 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붙여 얘기한 게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굉장히 오래 기간 얘기했던 이른바 이제 조선반도 비핵화의 조건과 마찬가지인데요. 그 조선반도 비핵화의 조건의 핵심 중에 하나는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를 선철해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까지 있습니다. 방금 김 회장을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김 회장이 직접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완전한 핵 위협을 없애는 상황은 주한미군 철수, 결국 한미동맹 해체까지도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전에도 뭐 이런 얘기는 북한이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자신들의 비핵화는 없다. 세계의 비핵화라는 것은 기존의 핵 보유국, 예를 들어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핵까지 다 없어져야 자신들이 비핵화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핵 보유를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에게 제안했던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도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글쎄, 뭐 제가 이해하는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기는 하지만 비핵화를 어떻게 보면 끌어가는, 그러니까 비핵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늘 그 담대한 구상의 핵심인데 하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거, 그리고 또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그렇지만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이제 영어로 이거를 3D, 3D를 써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북한이 무슨 핵 협상에 응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거보다는 긴 호흡을 갖고 어떻게든지 북한의 비핵화의 우선순위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제 생각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뭐 북한이 이 비핵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갖고 꾸준히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뭐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만 북한 비핵화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은 법제화까지 보여주는 걸 보면 북한이 이른바 공세 국면이거든요. 뭐 어떤 제안을 한국이나 미국이 하더라도 북한이 현재 오히려 그것을 명분으로 삼고 자신들의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핵실험도 조만간에 이루어지겠네요. 글쎄, 뭐 이번 그 법제화의 내용을 보면 구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그러니까 외부의 핵 위협에 따라서 국제적인 핵무력 태세 변화를 평가하고 상응하게 자신들의 능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한 핵의 대량화, 고동화, 다종화인데 거기에는 7차 핵실험의 가능성까지 다 열어놨다. 근데 그렇게 볼 면도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법제화를 통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약간은 자신들을 좀 말려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7차 핵실험이 뭐 포함되지도 않았을까? 왜냐하면 7차 핵실험이라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치적인 역동이 있는데 이미 이렇게 알려진 이상 북한의 또 특성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북한의 이 계산법도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핵 위험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핵을 좀 무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그 얘기는 많이 되고 있죠. 특히 예. NPT 비확산 조약의 10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국내에도 있고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조약을 근거로 조항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위협을 직접 받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은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중국이 전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일본 특히 중국의 입장에선 가장 악몽인 대만까지도 이른바 핵 도미노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가장 큰 틀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미국이 우선적으로 한국과의 동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미국이 이것을 쉽게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무장이 미군의 핵무기가 아니라 한국 자체적인 핵 개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뭐 당연히 핵무장이라는 예. 것은 자체 우리가 스스로 핵을 갖는 북한식으로 핵을 갖는 얘기가 있고 그 전 단계에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핵,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철수했던 핵들 전술핵의 일부를 한국에 갖고 오는 이제 그런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하나의 이제 그 제도화의 방안으로 두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글쎄 그 앞부분은 뭐 그나마 좀 가능성이 예. 있다라고 생각이 됐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악의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내외의 고강도 긴축 속에 국내 코스피 시가총액이 1년 사이 400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뚜렷한 반등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장은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200대 육박했던 코스피는 1년 만에 2,300대로 추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론 411조 원 넘는 돈이 공중에서 사라진 겁니다. 우리나라 대장주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27%, SK하이닉스는 약 15%가 빠졌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기준금리가 1년 만에 2.5%까지 오르면서 주식 투자 매력이 떨어진 데다 달러 가치가 치솟으며 외국인 투자자도 등을 돌렸습니다. 지난 1년간 개인 투자자는 19조 2,610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9조 8,33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연일 매파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이번 달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오를 거란 예측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 시장의 관심은 온통 현지 시간 13일 발표되는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몰려 있습니다. 고점 대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물가 피크아웃 기대 심리를 높일 수가 있어요. 한편 미중의 실물 경제 지표가 예상을 밑돌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면서 증시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족관에서나 볼 수 있는 흰 돌고래 벨루가와 함께 수영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한 바다에서 사람들 곁에 다가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벨루가들의 모습이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벨루가들은 100여 마리에 달하는 고래를 비좁은 우리에 가둬 고래 감옥으로 불리며 국제적 공분을 샀던 러시아의 사육시설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은 개체들로 추정됩니다.
수족관 시설에 공연용으로 팔려갈 위기에 있던 이 고래들은 지난 2019년부터 환경단체들의 노력 덕분에 마침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벨루가들은 매우 사교적이어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다가와 친근한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날도 패들보드 밑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수영하는 사람들 곁에 머무르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총 5마리의 벨루가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2마리는 내년 후반기에 해양으로 방류가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개체들도 하루빨리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 강원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귀경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에는 최대 7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에도 최대 50mm,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충청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비가 내리지 않는 서울 등 수도권은 한낮 기온이 서울과 춘천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만 비가 내리는 대전과 광주는 25도 선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태풍 무이파는 중국 칭다오를 향해 천천히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선 아침의 이슈 시간에 윤희석 전 대변인이 이재명 수사는 표적 수사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젊은 층에서 더 많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